난 얼굴만 봐도 괴롭히고 싶어진다니깐. 어디서 저딴 게 우리 반에 왔냐고? 하지만 내성적이었던 하윤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참을수록 일진들의 폭행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하굣길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하윤은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 소식은 작업 중이던 엄마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몰랐던 딸의 아픔을 알게 된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오열했고 한편으로는 복수를 결심하며 마음속에서 뼈를 갈았습니다. 대체 그날 무엇이 일어난 걸까요? 이제 엄마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잠깐 1초 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정은경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사단장까지 오른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군복을 차려입는 동안 옆방에서 들려오는 딸의 잠든 숨소리가 유일한 위안이었죠. 정은경의 인생은 18살 그의 여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치 않았던 임신이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 반대했지만 정은경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20살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로는 혼자서 딸 하윤이를 키우며 동시에 자신의 꿈도 포기하지 않았죠. 군에 입대한 것도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강인함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군대였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고 그 결과 최연소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죠. 하윤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엄마가 군인이라고 말할 때의 당당한 모습이 정은경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은경이 부대 일로 바쁜 날들이 많아지면서 하윤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16살이 된 하윤이는 예전처럼 엄마에게 학교 일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정은경은 딸이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어느 금요일 저녁 정은경이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하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들과 연필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하윤이는 엄마와 저녁을 함께 먹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정은경은 냉장고에 붙어있는 하윤이의 쪽지를 보며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월요일 아침 하윤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윤이가 겪은 일을 정은경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일진들이 하윤이에게 시비를 걸었고 사소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윤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죠.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엄마가 바빠 보여서 말할 기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은경은 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부대에서의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고 새로운 임무들이 연달아 주어지고 있었어요. 최연소 사단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압박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의 고등학교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입학 첫 주부터 몇몇 선배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특히 2학년 유찬이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신입생들을 품정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하윤이는 조용한 성격 탓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복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찬의 무리 중 하나인 민수가 하윤이의 어깨를 일부러 세게 부딪혔고 하윤이가 들고 있던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사과를 요구하는 하윤이에게 민수는 오히려 화를 내며 반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모두 외면했어요. 이미 그들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윤이는 엄마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은경은 전화를 받으며 두 대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윤이는 엄마의 바쁜 모습을 보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저 괜찮다고, 학교 생활이 재미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의 사소한 충돌이었지만 이제는 교실에서도 하윤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유찬의 무리들이 다가와서 의자를 발로 차거나 물을 쏟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윤이는 매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고 그 이유를 엄마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죠. 한 달이 지나자 괴롭힘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유찬은 하윤이를 옥상으로 불러내어 직접적인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이나 엄마의 직업에 대해 조롱하며 하윤이가 반항할 경우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윤이는 그들의 말에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집에서의 하윤이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던 표정은 사라지고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식사 시간에도 말수가 줄어들었고 엄마의 질문에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정은경은 딸의 변화를 느꼈지만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하윤이는 화장실에서 유찬의 무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서 실제로 폭력이 시작되었어요.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는 동안 하윤이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윤이에게 매일 용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어요. 하윤이는 자신의 저금통을 털어서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가진 돈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돈이 떨어지자 유찬의 무리들은 더욱 폭압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윤이의 교복을 찢고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날 밤 하윤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를 화장으로 가리고 찢어진 교복을 꿰매어 입어야 했어요. 엄마에게 새 교복을 사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정은경은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와서 하윤이 방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딸이 일찍 잠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벽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윤이는 베개를 얼굴에 파묻고 조용히 울고 있었죠. 이제 하윤이에게 학교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사랑하는 엄마에게조차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은경은 부대에서 월말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하윤이는 방과 후 청소 당번으로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하윤이 앞에 유찬과 그의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유찬의 표정에서 평소보다 더 사나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칠 전 하윤이가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윤이는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죠. 옥상으로 끌려간 하윤이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유찬은 하윤이의 머리채를 잡고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가운데 하윤이는 자신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폭력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첫 번째 주먹이 하윤이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하윤이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어요. 유찬이 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발길질과 주먹질 속에서 하윤이는 의식을 잃어갔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정은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병원 응급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중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말에 정은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부대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은 정은경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침착함을 자랑하던 그녀도
이번에는 손이 떨렸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신호등 하나하나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얼마나 다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죠. 응급실에 도착한 정은경이 본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하윤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전신에 타박상과 함께 갈비뼈에 금이 간 상태라고 설명했죠. 하윤이 곁에 앉은 정은경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부대에서는 수백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사단장이지만 정작 자신의 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윤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언제부터 딸의 손이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몰랐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정은경은 담당 의사와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윤이의 상처는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했어요. 여러 번에 걸쳐 폭행을 당한 흔적들이 있었고 특히 오래된 상처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은경은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는지 알게 되었죠. 하윤이가 깨어났을 때 정은경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하윤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더 큰 보복이 두려워서였죠. 그날 밤 정은경은 하윤이 침대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반성했어요. 최연소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인지, 정작 중요한 것은 지키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새벽이 되자 정은경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군인 정은경이 아니라 엄마 정은경으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딸을 이런 상태로 만든 자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하윤이가 다니는 학교에 직접 가보는 것이었죠. 내장 학교에 잠입. 월요일 아침 정은경은 처음으로 부대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연소 사단장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낸 적이 없었던 그녀였기에 부하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정은경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로 가득했죠. 하윤이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은경은 딸에게 학교 일은 걱정하지 말고 빨리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화요일 오전 정은경은 하윤이가 다니는 고등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머리도 평소보다 자연스럽게 풀어헤쳤어요. 32살의 나이에도 어려 보이는 외모 덕분에 대학생 정도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정은경은 전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학교에 접근하기로 했죠. 학교 행정실에서 전학 상담을 받는 동안 정은경은 주변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의 표정, 선생님들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 사이의 위계 질서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군에서 쌓은 관찰력이 이런 곳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점심시간 정은경은 학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학생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2학년 유찬이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췄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은경은 이 아이가 하윤이를 괴롭힌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며칠 동안 학교를 관찰한 결과 정은경은 이 학교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조차 일진 학생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유찬의 경우 학교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배경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정은경은 하윤이의 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접촉했습니다. 새로 전학 온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다가가자 몇몇 아이들이 경계심을 풀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지훈이라는 남학생이 특히 하윤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하윤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도 일진들의 표적이 될까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는 정은경에게 유찬과 그의 무리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리고 학교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은경은 마침내 유찬과 직접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는 그를 목격한 것이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유찬은 겉보기에도 또래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모습 그 자체였죠. 정은경은 그 순간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군인으로서 단련된 몸으로 당장이라도 그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정은경은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와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금요일에는 유찬의 무리들이 모이는 장소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학교 뒤편 구석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정은경은 하윤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생들도 그들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하윤이의 병원 입원 소식을 농담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유찬은 다른 무리들에게 하윤이를 어떻게 때렸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은경은 그 순간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참았죠. 그날 밤 정은경은 병원에서 하윤이를 돌보면서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혼내주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윤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정은경은 일주일간의 관찰을 통해 이 학교의 문제가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들의 무관심, 학교 행정진의 방관, 그리고 유찬의 아버지인 이사장의 묵인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은경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은경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을 통해 파악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할 때였어요. 하윤이는 여전히 입원 중이었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은경은 딸이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죠. 첫 번째 표적은 유찬의 측근 중 하나인 민수였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실제로는 유찬에게 의존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파악한 정은경은 그를 따로 만날 기회를 만들었어요. 방과 후 민수가 혼자 편의점에 들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민수와 마주친 정은경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전학 온 학생이라며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정은경의 능숙한 대화술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에 정은경은 하윤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경직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수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하윤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다고 털어놓았죠.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유찬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은경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요구하자 민수는 급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때 정은경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암시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특수한 기술로 민수의 손목을 제압하면서 자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민수는 그제야 정은경이 평범한 전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유찬과 그의 무리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윤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생들을 괴롭혔던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뺏고 폭력을 행사했던 모든 것들을 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일들이 이미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유찬은 아버지가 학교 이사장이라는 배경을 이용해서 교사들의 눈을 피해왔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유찬의 권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죠. 다음날 정은경은 학교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김 교장은 50대 중반에 온화해 보이는 남성이었지만 정은경의 날카로운 질문들 앞에서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해 묻자 김 교장은 그런 일은 없다고 잡아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은경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추궁하자 김 교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사장의 아들 문제는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정은경은 이 학교의 부패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은경은 드디어 유찬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학교 뒤편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던 유찬에게 다가가서 그 행동을 멈추라고 말했어요. 유찬은 처음에는 정은경을 우습게 봤습니다. 자신보다 작고 약해 보이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정은경이 하윤이의 어머니라고 밝히는 순간 유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정은경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함부로 나댔다가는 큰일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은경은 유찬의 위협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적했어요. 하윤이에게 한 일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힌 일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자신이 왕처럼 행동해온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찬은 정은경의 침착함에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그는 정은경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정은경의 진짜 실력을 보게 되었어요. 군에서 단련된 격투 기술로 유찬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입니다. 유찬은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어떤 어른과도 다른 정은경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정은경은 유찬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유찬은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 배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은경의 경고를 무시하며 오히려 더 큰 보복을 암시했죠. 그날 밤 정은경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수의 증언, 다른 피해, 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직접 목격한 유찬의 행동들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정은경은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했어요. 유찬과 그의 아버지인 이사장, 그리고 이를 묵인해온 학교 시스템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 말입니다. 정은경은 부대 동료인 박상범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 박상범은 정은경의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군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은경이 하윤이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박상범도 마음을 바꾸었죠. 박상범은 정은경에게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제공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첨단 장비들이었어요. 정은경은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유찬과 그의 무리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정은경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유찬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그가 다른 1학년 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유찬은 그 학생에게 용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동시에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찬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러도 문제없다고 자랑했어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며 웃어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죠. 하지만
유찬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은경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무리들에게 정은경을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곧 그녀가 하윤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월요일 오후 유찬은 정은경을 학교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무리들뿐만 아니라 몇 명의 고학년 학생들까지 동원했어요. 유찬은 정은경에게 더 이상 학교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속해서 자신을 방해한다면 하윤이에게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위협했죠. 정은경은 유찬의 위협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유찬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찬은 처음으로 진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은경이 준비한 증거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는 정은경을 직접 제압해서 그 증거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유찬은 정은경의 진짜 실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정은경은 최연소 사단장이 될 정도로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유찬과 그의 무리들이 덤벼들었지만 정은경은 그들을 모두 제압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찬은 정은경의 손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보다 약한 학생들만 괴롭혀온 그에게 정은경과 같은 상대는 처음이었어요. 정은경은 유찬을 바닥에 눕힌 채로 그가 하윤이와 다른 학생들에게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물었습니다. 유찬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은경은 단순한 학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였어요. 그녀의 차분하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는 유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은경은 유찬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유찬은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경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동시에 교육청과 지역 언론사에도 같은 자료를 전달했어요. 이제 유찬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를 방조해온 학교 관계자들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정은경이 제출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일이 급격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정은경이 제공한 증거들의 명확성에 놀라워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학교폭력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죠. 같은 날 오후 교육청 조사팀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김 교장은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황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조사팀은 정은경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내 폭력 실태와 이를 은폐해온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찬은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파일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기가 죽었죠. 학교 이사장인 유찬의 아버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남용해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추가 의혹만 받게 되었죠. 수요일부터 지역 언론들이 연달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물론이고 권력층 자녀의 특혜 문제까지 함께 다뤄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폭증했어요. 학부모들은 분노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목요일 오후 유찬과 그의 무리들은 정식으로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민수를 비롯한 몇몇 가해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어요.
하지만 유차는 여전히 완강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죠. 같은 시간 교육청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 교장을 비롯한 여러 교직원들이 학교 폭력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특히 김 교장은 이사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하윤이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정은경은 딸을 집으로 데려오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윤이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것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정은경은 딸에게 잘못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낸 하윤이가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찬과 그의 무리들은 폭행,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특히 유찬의 경우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학교 폭력의 주모자로 분류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숨어있던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윤이의 사건이 물꼬를 트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학교 폭력의 실상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은 결국 사퇴하게 되었고 김 교장도 파면되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새로운 체제로 바뀌게 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교장은 학교 폭력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은경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진짜 정의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녀는 하윤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찬에게 소년원 송치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무리들도 각각 처벌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다른 학교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정은경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연소 사단장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전역을 신청한 것이었어요. 부하들은 모두 놀랐지만 정은경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인 정은경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엄마 정은경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녁식 날 동료들은 정은경을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했어요. 박상범은 정은경에게 진정한 용기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은경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죠. 하윤이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학교 폭력 신고함이 설치되었고 상담 교사도 충분히 배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에 하윤이는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동안의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은경은 매일 아침 딸과 함께 등교했습니다. 하윤이가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죠.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유찬의 무리들을 무서워했던 학생들이 하윤이에게 다가와서 사과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그런 친구들을 이해한다고 답했죠. 특히 이지우는 하윤이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하윤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계속 미안해했어요. 하윤이는 지훈에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죠. 정은경은 저녁 후 학교 폭력 예방 상담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하윤이의 이름을 딴 이 센터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어요. 정은경의 군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센터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가 정은경의 노력을 응원했어요. 하윤이도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로 이어진 것이 기뻤죠. 여름이 되자 하윤이는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밝은 웃음소리가 집 안에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은경은 딸의 웃음소리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소중한 순간들을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윤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또래 상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윤이의 진심 어린 조언에 큰 위로를 받았죠. 가을이 되자 정은경의 상담센터는 지역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 치료와 가해자 교육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정은경은 이 일이 자신의 진짜 소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녀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윤이는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은 딸을 꼭 안아주며 답했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말입니다. 그해 겨울, 하윤이는 전국 학교폭력 예방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엄마의 사랑을 진솔하게 담은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에요. 시상식에 참석한 정은경은 딸이 자신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해가 되자 정은경과 하윤이는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면서 학교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꿈이었어요. 정은경은 더 이상 최연소 사단장이 아니었지만 딸을 지켜낸 최고의 엄마였습니다. 봄이 오면서 하윤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후배들을 보며 하윤이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은경은 매일 아침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 소식을 나누며 서로의 하루 계획을 공유하는 일상이 소중했어요. 바쁜 군 생활로 놓쳤던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실제로는 가장 특별한 것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정은경과 하윤이는 앞으로도 함께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모성애의 힘으로 이룬 승리를 바탕으로 말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윤과 엄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학교와 사회 곳곳에 숨겨진 상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이야기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소통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